임봉길 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대한 포럼 회원 여러분이시죠.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유대한이라는 이름을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자유당 시절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시내로 나오면은 이쪽 봐도 저쪽 봐도 자유라는 간판들이 눈에 많이 띄었어요. 자유다방, 자유식당, 또 자유주막, 복덕방도 자유복덕방이고, 영화는 물론 영화 극장 이름도 자유극장, 자유시네마, 영화는 물론 자유전선, 또 자유만세 많았습니다. 유행가 특히 가거라 383 아세요? 49년, 48년 건국 다음에 젊은 미남 가수 남인수가 불러서 히트친 가거라 383. 아, 산이 막혀 못 오시나요? 물이 막혀 못 오시나요? 라고 시작해가지고 3절 맨 끝에는 후렴구가 자유여 너를 위해, 자유여 너를 위해 이 목숨을 바친다. 이게 3절 마지막입니다. 그 자유당 시절, 자유가 그렇게 우리나라 전국에 넘쳐 흘렀던 이유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의 전사, 뭐라고 할까요? 국민들에게 자유를 가르치고 학습시키고 훈련시키는 자유훈련사, 자유교사,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정치학교라고 할까요? 자유민주주의를 처음 배우는 나라, 국민들에게 그렇게 자유를 입만 열면 모든 성명 담화, 이승만 박사처럼 담화를 많이 발표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기자회견도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전부 자유. 그 자유가 지금 60년입니까? 흘러서 새삼 자유대안을 찾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군요. 저한테 주신 제목이 정권개혁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달인가 제가 만들고 있는 인터넷 신문 뉴데일리에다가 짤막한 감상문처럼 에세이 하나를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오늘 주문을 하시네요. 근데 이 정권 교체는 지난 3월에 당선되고 5월에 교체된 우리 새 정권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전부가 다 잘 아시고 그 방법도 아시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요 다 아시는 얘기보다 조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화제 삼아서 분단국 대한민국에서 정권 교체란 무엇인가 로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지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유난히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가 체제 전쟁이다. 전체주의와 싸우는 100년 전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즈음에서 KBS, 공영방송 KBS가 방송한 영상 다큐 100년 전쟁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무려 50여 회를 방송을 했어요. 누가 만들었죠?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는 누가 만들었죠? 박원순과 박헌영의 아들 원영.
박헌영을 존경하는 임헌영, 그 사람들이 민족문제연구소를 만들었고, 박근혜가 이명박에 의해서 또 보수정권이 등장하니까 공격무기로 백년전쟁을 들고 나온 거죠.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이승만 박정희는 매국노 친일파, 도덕 파탄자, 중상모략한 뭐라고 할까요? 거짓말 영상물입니다. 그 백년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화면을 보세요. 정권 교체의 열매, 핵, 누클리어 bomb, 누클리어 미사일. 어젯밤에도 북한에서 쐈죠. 단거리 탄도미사일. 지금 이 시간 한미연합훈련은 어제로 끝났고, 지금 이 시간에는 동해 바다에서 한미일 삼국 연합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그 주력함은 보시다시피 미국 최대 핵 항모 레이건, 그 옆에 한국 함정, 일본 함정, 미국 함정이 합동 훈련을 하고 있죠. 누가 먼저 핵을 쏠 것인가?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푸틴이 핵무기 쏘겠다고 벌써부터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먼저 쏠 것인지 푸틴이 먼저 쏠 것인지, 어찌됐거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한되지 않고 또 하나의 동북아, 저는 그게 빨리 터졌으면 좋겠어요. 위기가 기회다. 자유통일의 기회. 이승만이 말했어요. 애국동 보여 자유의 십자군이 됩시다. 우리 손으로 남북 통일을 못하면 우리는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평생 자유전사의 외침입니다. 대충 화면을 보시고 넘어갑시다. 민주화를 외쳐서 얻어낸 민주화 87년 체제라고 그러죠. 6.29선 개헌. 그 이후에 정권 교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자화자찬하죠. 최단 기간 내에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화까지 성공했다. 대한민국의 기적이다. 그게 민주화입니까? 민주화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네? 아시는 분? 민주화는 1948년 8월 15일, 아니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공화국 헌법을 공포하는 순간 민주화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70년대 박정희, 80년대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외치던 민주화는 뭡니까? 장기 집권 물러가고 대통령 직선제 국민이 뽑도록 하자. 그거는 반가운 얘기죠. 기시를 알고 보면은 강력한 남한 정치 체제는 물러가고 그동안 북한과 친밀하게 지내던 민간 세력이 정권을 잡도록 하자. 그래서 정권 잡은 사람들이 여기 쭉 나옵니다. 1993년부터 시작된 문민정부. 문민정부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역사 바로 세우기. 무슨 역사를? 대한민국 현대사 건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첫 정권이 문민정권입니다.
여의도 취임식 대통령 취임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내가 취임한 이 문민정부가 역사상 최초의 대한민국 정부다. 상해 임시정부 이래로 처음 출범하는 대한민국 정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948년 유승만이 건국한 대한민국, 이어받은 민주당 박정희 무려 40여 년 대한민국을 깡그리 부정하는 말입니다. 정권 교체는 곧 체제 교체로 시작됐어요. 다음 국민의 정부 1998년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제2건국운동을 선언합니다. 그해 취임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언했어요. 제2의 건국운동 하겠다. 말인즉슨 그동안에 독재 정권이 망쳐놓은 국정을 총체적으로 쇄신하겠다. 개혁하겠다. 그겁니다. 그래놓고 한 일이 뭡니까? 과거사 규명, 진상규명. 일제시대부터 투쟁해온 공산당의 투쟁, 폭력투쟁들, 해방 후 폭력투쟁들, 이걸 전부 명예회복시키고 보상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 작품이 대표적인 게 제주 4.3 사건이죠. 그 다음 정부는 참여정부. 참여정부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다.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600억 내지 1000억을 들여서 제주 4.3 사건 평화 기념 공원을 만들고 기념관을 짓고 만 수천 명이 되는 의패를 제주 4.3 폭동 증오자들을 포함한 모시고 제사 지내고 대통령이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건 처음이었죠. 그 다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넘어서 문재인 정부는 저렇게 문민정부다 참여정부다 이런 별명이 없죠.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들이 총동원되었어요. 제가 밑에다가 짧게 코멘트를 써놨습니다. 쓸모있는 바보들, 스타린이 웃는다. 김일성이 성공했구만. 쓸모있는 바보들이란 말은 아시다시피 레닌이 러시아 혁명 때, 공산 쿠데타 할 때, 그 전부터 그 준비하면서 써먹은 전술이죠. 그걸 이어받은 스탈린이 동구 유럽을 공산화시키고 한반도 공산화시킬 때 써먹은 전술이죠. 그건 전형적인 국제공산주의 전략 전술입니다. 그 민주화 노래가 낳은 정권들이 남긴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맨 큰 사진이 폭파되는 중앙청 빌딩 돔입니다. 1995년 8월 15일 때 문민정부가 일제잔재다. 중앙청을 폭파시키고 여러분들 가보시는 청와대 경무대 일본 총독 관저 그것도 폭파시키죠.
그런데 중앙청이라는 건물은 일본 총독부였지만 해방 이후부터 대한민국 건국 역사가 가득 담긴 건물입니다. 6.25 전사도 가득 담겼죠. 5.18 때 태극기 꽂고 대한민국 중앙청 중앙홀 국회의사당입니다. 재헌국회 국회의사당. 건국 이후 늘 거기서 국회가 열렸죠. 그 국회의사당 그 홀에서 메가더 장군이 서울을 수복 탈환해가지고 그것을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한테 반환식을 거행했죠. 서울 탈환 때는 저 지금 화영 속에 있는 저 도움 위에다가 우리 해병대 국군이 태극기를 꽂았어요. 미군보다 먼저 꽂아라. 우리가 먼저 꽂았어요. 저쪽 사진이 바로 제주도 4.3 평화기념관입니다. 여기 왼쪽 사진에 제가 전두환 대통령 영경을 갖다 놨는데 이 양반이 지금 묻힐 땅이 없어요. 노태우 대통령은 땅을 찾다 군산 어느 산에 모셨답니다. 전두환 유골은 자기 집에 있는 모양이에요.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은 더구나 5천년 역사상 처음 서울 올림픽까지 개최한 대통령인데 국립묘지에 땅이 날 때까지 기다릴 모양입니다. 남북 김시대, 민주화시대 100년 전으로 역주행했다. 우리나라에 김씨가 많긴 많죠. 북한에도 김씨, 남한에도 김씨. 그 김시대가 남긴 역주행들. 제가 아까 우리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는 체제 경쟁이다. 체제 전쟁이다. 그 체제 전쟁의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100년 전쟁이라고 왜 민족문제연구소가 100년 전쟁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을까? 언제부터 100년이야?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때부터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체제 전쟁의 기원이에요. 정권 교체 전쟁의 기원이에요.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 1919년 3월 2일 3.1운동은 3월 1일 났고 그 다음날 소련 모스크바에서 레닌이 공산한 지 2년째 되는 해죠. 무엇을 했느냐?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 국제공산당 조직대회를 열었습니다. 3월 2일부터 며칠 동안 열죠. 거기에 국제공산당 조직이 무엇을 만드느냐? 전 세계 약소국들 공산화 조직부를 만듭니다. 왜? 1년 전에 1918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발표하죠. 민족자결 원칙을 발표하니까 전 세계 1차 대전 식민지였던 약소국들이 전부 독립투쟁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레닌이 안 되겠다. 이 약소국들을 우리가 뺏자. 국제공산주의 조직을 만든 겁니다. 아시아에는 일본부, 고려부, 중국부를 만듭니다. 고려부. 지금까지도 북한이 고려연방제라고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레닌의 국제공산주의 조직의 고려부 덕분에 북한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고려부가 상해 임시정부를 공산화시키려고 레닌이 직접 대한민국 임시정부 전복 공작에 나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출범부터 좌우 합작
국정부예요. 대통령은 미국식 민주주의 신봉자 이승만이고, 2인자인 국무총리는 레닌의 도움을 받아서 공산당을 만든, 저 우라지보스토크에서 만든 이동희입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자, 국무총리는 소비에트 볼셰비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레닌과 연계가 되어 있는 이동희한테 모스크바에서 레닌이 돈을 주죠. 당시 200만 루블을 줘가지고 고려공산당을 만듭니다. 고려공산당 탄생이 레닌이 만든 거죠. 이게 분파가 막 일어나는데 자세한 얘기는 할 시간이 없고, 그렇게 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9월에 통합정부가 세워졌는데, 출범했는데 27년에 가서 마침내 소비에트 체제로 바뀝니다. 1925년경에 처음부터 이동희는 이승만 오라 너는 하와이에서 호의호식하고 뭐하느냐, 독립운동도 안하고, 별하별 욕설을 다 해가지고 이승만이 중국 복장을 하고 현상금 30만 불이 걸렸으니까 숨어서 하와이에서 그 자기 친구가 운영하는 화물선 창고에 탔는데, 그 화물선은 미국에서 죽은 중국 교민들 시체를 본국으로 날르는 화물선이에요. 거기 시체칸에 숨어서 가죠. 그래서 중국에 갔는데 대형 태극기 아래서 저렇게 환영식을 해주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이. 그리고는 곧장 이동희는 이승만한테 대한민국 임시정부 민주공화제 이 체제를 소비에트 체제로 바꿔라. 에브리데이 회의만 열리면 그 싸움 때문에 임시정부 간부들이 옆에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중간에 우여곡절은 생략하고 25년에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 세력, 공산 세력 합세해가지고 이승만을 대통령직에서 추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요. 임시의정원에서. 임시의정이라는 게 임시국회죠. 임시정부 국회. 국회라고 해봤자 몇십 명 되지도 않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승만은 껄껄 웃습니다. 애들 장난하냐? 나는 여전히 구미위원부를 통해서 외교 독립운동을 펼치겠노라. 그런데 안창호, 도산 안창호, 여러분도 존경하시는 분이시죠? 그 도산 선생이 왜 이승만 축출에 앞장섰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윤치호 선생 일기에 나옵니다. 윤치호 일기를 보면은 여러 군데 나와요. 도산은 왜 걸핏하면은 지역 감정을 유발해서 화해 불가능하도록 갈등을 일으키느냐. 안창호가 말하기를 일본 놈들은 기껏해야 몇십 년 내 원수지만 기호파는 500년 내 불구대천 원수다. 따라서 일본 놈 물리치기 전에 기호파부터 물리치지 않고는 독립운동 하나만 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윤치호 일기에 써 있습니다. 한두 번 써 있는 게 아니라 몇 번 써 있어요. 걱정이다. 믿을 수 없다. 안창호가 이럴 수 있느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것들을 군데군데 써놨어요. 저도 그거 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25년에
일방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면직, 마치 박근혜 대통령 정당이 앞장서서 면직, 헌법재판소 가서 탄핵 소원을 내죠. 집권당이. 비슷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개헌을 합니다. 1차적으로 내각 책임제, 먼저 임시정부 출범 때 헌법은 대통령제죠. 그거를 내각 책임제로 바꿔가지고 대통령을 없애고, 축출했으니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헌법을. 그래서 국무령제로, 총리죠, 요즘 말로. 국무령제로 바꿔서 국무령을 누구를 앉히느냐 하면 김구를 갖다 앉혀요. 김구는 당시 경무국장, 처음에 경무국장으로 임시정부 청사 경비, 임시정부 요인들 신변 안전, 보디가드죠. 대통령 보디가드. 그걸 했었는데 몇 년 뒤에 내무장관으로 승진을 해 있다가 국무령으로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김구는 사양을 해요. 처음에. 뭐라고? 천하다 하는 나 같은 불쌍놈이 어떻게 이런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난 못하겠다. 사양하는 것도 한두 번. 금방 국무령이 됩니다. 이것은 김구에게는 어려서부터 쌓이고 쌓인 쌍놈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는 출세, 그것도 일국의 수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개헌을 해요. 이번에는 진짜 이동희 국무총리가 요구했던 소비에트식 헌법 개헌, 집단 지도체제. 그 개헌안을 국무령 김구가 도장을 찍고, 김구가 집단 지도체제의 대표 주석 자리에 취임합니다. 그때부터 김구는 임정 주석이 되는 거예요. 1927년 3월. 그 주석직을 한사코 놓지 않으려고 암살될 때까지 몸부림을 친 분이 백범입니다. 이 와중에 1923년,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이승만 축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전 2년 전이죠. 하와이로 돌아간 이승만은 자기가 하와이에서 처음부터 발행해왔던 잡지, 월간 잡지, 태평양 잡지에 무엇을 발표하느냐? 최초의 반공 논문, 공산당의 당부당. 이거를 3월호에 발표하고 매호 공산당에 대한 분석, 비판, 그리고 동포들에 대한 반공 교육, 공산주의 교육, 임시정부 독립운동가에 대한 반공 계몽, 이거를 23년 1년 동안 합니다. 남아있는 논문이 지금 서너 개밖에 없는데 7, 8회쯤 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이승만과 스탈린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논문이 바로 전체주의, 일본 제국주의에 이은 소련 공산주의, 국제공산주의, 전체주의와의 투쟁이 시작되는 선전포고예요. 공산당의 당부당. 자, 그럼 스탈린 체제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 얄타 회담입니다. 얄타 회담 다 아시죠?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흑해연안 크리미아 반도 꼭지에 붙어있는 소련 왕실의 휴양지 얄타라는 곳에 있는 러시아, 제정 러시아 왕궁에서 짜르의 별장 궁에서 일주일 8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크리미아 반도 얄타냐?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하면서 우크라이나 것이 되어 있었는데 크리미아 반도가 몇 년 전에 푸틴이 강탈해 갔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푸틴이 원자탄을 핵을 발사하면은 어디부터 공격할까? 아마 크리미아 반도에 인접한 넓은 들판, 돈바스 지역이나 어디 아닐까? 지금 외신들은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흑해 요충지 얄타 거기에서 회담을 여는데 이 회담 전에 이미 카이로 회담이 있고 테헤란 회담이 있었어요. 카이로 회담에서는 한국을 특별히 언급해가며 나라 이름을 언급해가면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줘야 되는 독립해야 된다고 선언하죠. 카이로 선언. 테헤란 회담에서 카이로 테헤란 회담에서는 루즈벨트가 한반도 신탁 통치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초칠하고 스탈린이 그걸 뭐라 그러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구나. 장개석은 카이로 회담만 참석을 했죠. 장개석의 속심은 한반도는 우리 거다. 미국이나 소련이 넘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반도를 진주해야 된다. 5,000년 동안 우리 건데. 그 김구나 임시정부 측이 그러죠. 카이로 회담에, 카이로 선언에 한국 조항이 들어간 거는 김구가 장개석한테 부탁해서 그걸 들어준 결과다. 어림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죠. 장개석이 김구를 지원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한반도를 차지할 때 꼭두각 시정부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선 500년, 고려 때처럼. 자, 얄타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냉전 질서를 잉태한 회담이다. 따라서 스탈린은 세계를 두 동강 분단시킨 세계 분단의 원흉이다. 한반도 분단의 원흉이 이전에 먼저 세계 분단의 원흉입니다. 모든 것은 얄타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현대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냉전 체제를 비롯해서 모든 것은 얄타에서 시작되었다. 누구 때문에? 스탈린과 루즈벨트 때문에. 왜 얄타로 루즈벨트를 끌어들였느냐? 스탈린은 루즈벨트가 빨리 죽기를 바랬어요. 루즈벨트는 어떤 사람이에요? 30대에 이미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뉴욕지사 하면서도 집행이 죽고 걷는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젊은이인데 그게 이런저런 부작용을 낳고 고혈압, 뇌동맥, 종합병원에 휠체어를 타야 돼요. 얄타에 갔을 때가 63살. 휠체어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지중해 몰타까지 가서 몰타에서 비행기로 바꿔 타고 얄타로. 얄타에 도착했을 때는 시체야, 시체. 초죽음 된 시체. 스탈린이 뭐라 그래요? 저 친구 오래 못 살겠구만. 루즈벨트를 가지고 놀았답니다. 루즈벨트는 스탈린은 내 친구다. 루즈벨트는 이상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예요. 그 정책이 다 그렇죠. 사회주의 경제, 뉴딜 정책이다 뭐다. 그래서 이상이 뭐냐면은 전쟁이 다시 안 나게 하려면, 세계대전이 안 나게 하려면 국제기구를 부활시켜야 되겠다. 옛날 국제연맹은 실패했는데 1차 대전 때 국제연맹은 실패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다시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면은 국제연합을 만드는 United Nations. 거기에 내 친구 소련이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장악하고 있는 내 친구 스탈린, 소련이 반드시 가입시켜야 되겠다.
그 책임을 맡긴 게 누구냐? 엘저 히스, 소련 간첩. 엘저 히스라는 사람은 하버드 나온 법학전공한 친구인데 와이프가 공산주의자예요. 와이프가 공산주의자로 너무 일찍 깊이 개입돼 버려가지고 그냥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 엘저 히스한테 국무성 맡긴, 미국의 외교 정책을 맡기는 거예요. 유엔 창설 임무도 맡기는 거예요. 그 엘저 히스가 얄타 회담에 같이 가요. 모든 주요 회담에 다 수행자야. 측근자예요.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측근들은 어땠을까? 이거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그 히스를 고발한 게 누구죠? 메카시 의원. 메카시 선풍 잘 아시죠? 그래서 미국에서 검거 선풍, 수사 선풍이 일어났을 때 엘저 히스도 걸렸어요. 기소됐어. 간첩 혐의, 그거 뭐 없다. 그래가지고 무슨 혐의였다? 의증 혐의. 의증한 걸 잡아가지고 의증 혐의로 기소했는데, 그래도 당시 미 국무성에는 소련 간첩이 무려 57명 있었대요. 이승만 박사가 국무성에 가서 장관 면회 신청, 누구 면회 신청 다 맥혀. 또 이런저런 얘기, 편지, 가로채, 엘저 히스. 미국에서 이승만을 중상모략하는 한길수, 김원봉, 한패거리. 그게 다 같은 패거리네. 얄타 회담 막바지에 그 얄타라는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나와요. 스탈린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루즈벨트하고 속마음을 떠봅니다. 동구 유럽에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나라가 많잖아요. 2차 대전 말기에. 소련이 점령한 지역은 계속 점령해도 되느냐? 루즈벨트는 up to you. 네 알아서 해라. 또 스탈린이 물어요. 일본과 한반도는 어떻게 하겠느냐? 한반도에도 미군이 들어와서 장기 주둔할 거냐? 물어요. 루즈벨트 대답하기를 난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걱정 말라. 요게 얄타 회담에서 한반도에 대해서 거론한 유일한 대화예요. 거기서 스탈린은 구상이 끝났어요. 어떤 구상? 이 구상이죠. 이 빨간 지도 구상. 얄타 회담이 끝났을 때 워싱턴에 있는 이승만이 묵고 있는 호텔에 어떤 사나이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얄타 회담에서 미국 루즈벨트와 스탈린이 흥정을 했다. 한반도 가지고. 어떻게 흥정했느냐? 한반도에서 소련의 그걸 뭐라고 그러죠? 기득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기득권은 뭡니까? 고종 때 10년 동안 러시아가 조선 통치하다시피 했죠. 아반 파천 이후로. 러일 전쟁에서 쫓겨날 때까지. 그 이승만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찾아온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소련 공산당에 가담했다가 전향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승만 박사, 너희 나라 얘기니까 너한테 알려준다. 이 얘기를 듣고 이승만은 즉각 여론전을 펼쳐요. 미국 신문, 대형 미국은 신문 그 신디케이트 있잖아요. 네트워크. 이런데 관리들 뭐 편지 보내고 기자회견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국무장관부터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부인해요. 저건 사실과 다르다.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 이승만과 함께 활동하는 그 정한경이라는 동지 있지 않습니까? 이 정한경이가 이승만한테 아니 이 증거도 없이 이렇게 막 미국 전국에 여론화시키면 나중에 사실이 아닐 때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승만이 꼴꼴 내면서 대답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 난 증거는 없다. 그 친구 말이 전부다. 그러나 내 목적은 미국이 제발 그런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해 주는 게 내 목표다 라고 말해요. 맞죠?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때 2차 대전이 끝나가면서 조선이라는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어느 나라도 다 잊혀져 있었는데 이승만의 이 얄타 비밀 흥정 폭로 파동 때문에 미국 정부가 국무장관이 나서서 부인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마지막에 3%이라도 거서 남한만이라도 미국이 점령함으로써 반쪽 자유국가 탄생의 실마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해설하는 분도 있습니다.